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4시 30분부터 징계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징계가 나올 것인지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한 중징계가 나와야 되는데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데다가 또 사과까지 했으니 조금은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27년 만에 사과를 한 홍준표 대구시장. 모양새가 조금 빠지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했던 모습, 당당했던 그 모습과 급 사과를 했던 모습 차례로 보겠습니다.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자, 수해중 골프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 자유다. 대통령도 아닌 이 광역단체장은 충분히 주말에 쉴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처 입은 국민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직진하고 후퇴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 홍카콜라라고도 좀 불리기도 하고 이랬던 앵그리버드라고 불렸던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27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사과를 한 배경이 뭘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있는 이 국회 윤리위,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윤리규칙 제22조를 보면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골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골프를 쳤을 경우에는 제명이라든지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결론적으로요. 이 4가지 징계 수위 중에 오늘 이제 오늘 절차가 신작이 되는 거니까 오늘 뭐 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수위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수해 골프로 인해서 제명을 당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뭐 좀 오래 전 일입니다만,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이제 어제 사과가 없었다면 예. 정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행스럽게도 어제 사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쎄요, 중징계보다는 조금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거 징계를 내려도 현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뭐 단체장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해서 대구시장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뭐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실효성 있는 뭐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경고 정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죠. 예. 지난 7월 15일 날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대구에는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나는 골프를 쳤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좀 했었죠. 이게 논란이 되자 17일 날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라면서 오히려 자신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언론과 또 여러 정치권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다. 뭐가 지져도 나는 간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당했던 그런 홍준표 시장이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인가?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일 날에는 심력 끼쳐드려 사과한다라고 태도가 이제 급변을 좀 했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문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과하지 않는 분하고 사과하는 분하고는 분명히 양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사과를 썼지만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와 같이 사과를 하심으로써 국민들에게 드렸던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서는 당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또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서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윤리위원회 오늘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유상범 의원의 어제 얘기도 좀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양정에 참작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는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골프 친 문제와 관련해서 심사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이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윤리위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기각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타당하다 윤리위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오늘은 그 개시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윤리위가 열려서 만약에 이게 징계할 만한 사안이다 아니다 감이 그러면 아니다. 그냥 불문 처리하고 예.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으로부터 이제 소명도 들어야 예. 되고요. 그리고 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뭐 앞서 김기훈 윤리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뭐 예. 봉사활동 등 이제 양정에 참고할 만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징계 최종 예. 결정할 때 감안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예.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27년 만에 국민 사과를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가 국민이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판단한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했다면 굳이 징계위 절차를 시작할 필요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최수영 의원님. 그거보다는 이번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 징계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징계 절차는 개시를 한 것이고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징계 절차 개시는 예정된 일이었다. 그렇죠. 수순이었다. 이제 수회 때 예. 단체장으로서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징계 사안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어제 사과는 징계 절차는 개시되고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예. 참고할 만한 사안은 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 2항을 어긴 건 분명하니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그거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어제 기자회견에 이 국민께 사과한 것은 그것은 뭐 홍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이뤄진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징계 절차 계시는 김기현 대표가 징계 절차, 징계 감찰 얘기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이후에 예. 지금 이게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사안으로 인해서 과거에 중징계를 받은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자연재해 때 골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한 처분과 그런 그 말하자면 처벌이 뒤따라야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경징계든 중징계든 이제 홍 시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정에 참고를 한다 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자기 정치 일생에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한 전 데미지를 입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당대표도 역임하시고 대선 후보, 직전 대선 후보까지 출마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보면은 인식에 대해서 굉장한 괴리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골프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테니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반론해요. 그럼 테니스는 했으면 괜찮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테니스 치라고 했습니까? 테니스도 안 되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시기에 정의치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그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인식하고 예. 일탈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거 했으면 나보고 뭐라 안 했을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반론하니까 이거는 당에서는 엄중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당의 저런 큰 정치인이고 소중한 자산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 것고,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갑자기 홍 시장이 저렇게 180도 틀어서 사과한 것도 저는 큰 정치인다운 그런 행보가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루 전에는 내가 어디까지 가거나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법을 얘기해요. 그럼 정치인이 국민 정서를 보고 정치하지 뭘 보고 정치합니까? 국민 여론을 보고 정치하는 거고, 당연히 정서에 따라서 정치하는 게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그 좀 앞으로 이분이 어떤 정치 행보를 받들지 간에 상당한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데미지를 입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해명을 하고 그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앞으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치명타를 입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최수영 의원은 좀 보고 계시는군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치명타를 입었다는 뜻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대권 후보 한 명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봐도 아까운 차기 유력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칫 이 일로 낙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상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주 그나마 빨리 이렇게 사과하셔가지고 다행이고 어제 당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예. 이렇게 평가한 거는 이 진화를 빨리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더 강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27년 만에 90도로 이 머리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를 한 홍카콜라, 홍 앵그리버드. 그러나 그게 충분했는지 충분하지 않았는지는 보는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사과했다고 보세요? 저는 왜 갑자기 홍 시장이 저렇게 태도를 바꿨을까 궁금했는데,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소집될 걸 미리 감지를 한 것 때문이구나. 누가 그걸 알려줬겠죠? 뒤늦게. 예. 뭐 당연히 알려줬겠죠. 예.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아요? 과거에 태영호, 김재원 한 분은 사과했고 사과 안 한 분 예. 있고, 그때는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빨리 소집되는 거 예. 이례적이죠. 홍 시장이 이걸 의식해서 한 사과다. 그러면 진정성 결국 없는 거구나. 쇼밖에 안 한 거구나. 예. 저는 우리 최수영 의원의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큰 아마 정치적으로 홍 시장에게 타격일 것이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오히려 이런 반문도 가능할 거예요. 홍 시장 자칭 유력한 대권 후보 또 한 번 도전할 가능성이지 누가 인정을 해주나,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예. 사람이, 국민 정서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을 과연 정치 지도자로 인정할 만한 국민이 몇 %나 될까? 예.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이 사과 자체는 그야말로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라는 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아서 과연 국민의힘이 예. 징계를 한들, 중징계를 한들, 경징계를 한들, 이게 흔히 말하는 국민 정서를 이렇게 심하게 예. 위배하고 건드려 놓은 거를 과연 수습할 수 있을까? 홍 시장은 과거에 지난 대선 출마했을 때나 그 이후나 지금 대구시장으로 가서 재직을 하고 있을 때나 감추지 않고 뭔가 아닌 척 이거 안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뭐 어떤 때는 박수도 받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닌 척이라는 게 이 정말 지나친 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일에 본인은 뭐 매뉴얼에 위배된 게 없다 그러지만 국민들이 왜 저 사람 정말 끌끌끌 혀를 차는 이유는 오송이라는 곳에서는 무려 14분이 지하 차도에 가서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이태원 참사하고 비슷해요. 국가라는 게 없잖아요. 정부라는 게 없잖아요. 지방 정부든 예. 뭐 말단 지방 정부든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는데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내몰린 건데 그거에 대구시는 예.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골프 쳐도 됩니다라고 목 빳빳이 들고 뻔뻔하게 얘기했던 걸 감안하면 예. 19일에 전격적으로 저렇게 사과한 거는 순전히 지금 당내 입지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예. 유지를 하려고 한 이중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게 그대로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어서 저는 이 징계 행위 자체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홍 시장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은 당 외부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윤리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역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해법과 관련된 또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지금 정치적 해법이라고 할 경우에 그 태용 의원이나 김재현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 같은 경우에 뭐 당직을 더 추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당원을 그만둔다고 하면은 더 이상 윤리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정치적 해법 같은 게 사퇴하거나 뭐 그런 문제는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당직을 맡고 있었으면 당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서 윤리위 회부를 조금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을 맡고 있지만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 고문직도 맡고 있지 않잖아요. 그 해촉됐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김기현 지금 이 윤리위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과가 충분했냐, 충분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과 무관하게 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국 행정관님, 만약 홍준표 시장의 사과를 어제 하지 않고 오늘 윤리위에 이 안건이 올라갔고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면 어떤 결말이 왔을까요? 근데 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로 징계를 했을 때는 대부분 당원권 정지 1년 정도에 해당하는 예. 전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마 그렇다면 그 기준, 양정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적으로 이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예. 사람에 비해서는 더 적게 준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수혜를 대하는 자세가 잘못돼 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기다밖에 줄 수 없는데 다행히 4일 만에 저는 이상한 사과라고 봐요. 잘못한 건 없는데 국민과 당원들이 그 부분에서 나쁘게 보고 있으니 예. 그 부분은 사과한다는 게 사과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행위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본인이 명확히 얘기한 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사과를 왜 했을까? 사과를 하려고 사과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플리바게닝이 벌어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홍친이 코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적어도 사과를 하지 않게 되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오게 됐을 때 예. 국민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타격도 매우 클 것이고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예. 김기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매우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처음으로 고개 숙인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예. 더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과라기보다는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어쩔 예. 수 없는 고개 숙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성이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와 별개로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의 징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대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2006년의 홍문종 사례도 좀 있고요. 또 최근에는 태영호, 김재현 의원 사례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예, 태용호, 김재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수해 현장에서 좀 웃으면서 지난해죠 실언을 했는데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사과를 하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좀 받았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5.18 최고위원 당선 뒤에 5.18과 정강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들을 좀 했는데 김재원 의원도 좀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태용 의원은 제주 4.3의 어떤 북한군의 개입 문제를 또다시 언급을 했는데 이분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당시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다 다릅니다. 김용남 의원, 이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발언의 강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과하는 사람들의 진정성과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 사안도 각기 좀 다르고요.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가 가장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최고위원 사퇴를 태영호 의원은 했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도 최고위원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마 나왔다?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발언 내용도 눈물을 흘린 것과 눈물을 흘리지 않은 차이는 아닐까요? 뭐 그거 좀 가만히 됐을까요?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발언 눈물을 내용도- 흘렸죠, 그 당시에. 발언 내용도 조금 다 예. 틀리기는 합니다만 아마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은 한 명은 최고위원직에서 아예 사퇴를 했고 예. 김재원 전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지 기간이 가장 크게 차이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직을 갖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나마 조금 약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지만 최고위원을 고집했던 김재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해 때 같이 골프를 쳤던 2006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홍문종 의원은 사과를 했던가요?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워낙 여론이 앉아서 그 제명이라는 게 속도가 좀 빨리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일 센 거죠, 제명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저 보십시오. 지난해 그 김성원 의원이 그때 실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렇게 비가 와서 사진 좀 잘 찍혔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사과했지만. 사과하고 그때 고개 숙이고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제 녹음된 게 그냥 예. 녹취된 게 나가는 바람에 본인이 뭐 손을 쓸 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6개월 받았잖아요. 자, 그 말 한마디로 저렇게 받았는데 사실 그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골프를 했잖아요. 하다가 말이 아니라 골프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 조선 시대에도 예. 그 목민관 그다음에 관료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시민 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을 볼 때는 내 상처를 보듯 대하라는 예. 그 사자 경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목민관들은 그런 자세로 그 백성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당의 중차대한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예. 그 관록을 가진 그런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말로 한 사람들도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았는데 제명은 아니죠. 홍문종 의원은 실제 골프를 쳤죠. 그러니까 말만 했던 사람, 말 실수했던 전례를 보면은 말 실수했던 분들은 당원권 정지에서 그쳤지만 직접 말이 아니라 골프를 쳤던 홍문종 의원은 제명을 당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도 말이 아닌 행동을 했으니까 말이 아닌 골프를 쳤으니까 홍문종 의원과 동일한 잣대에 의하면 제명당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데 과연 국민의힘 윤리가 그런 제명을 결정할까?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구두 경고로 뭐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어쨌든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구두 경고 정도로 그렇죠. 뭐 예. 정도로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중징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유상범 의원 아까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아까 이제 김기훈 윤리위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뭔가 사과로 다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까지 했으니 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분이니 그렇게 중징계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중징계를 하지 않고 경징계에 그쳤을 경우에 홍문종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대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지역이야라고 얘기를 해도 예. 이번 수해로 지금 46명이 사망이고 4분이 아직도 실종 상태고 또 복구 구원 구조 도중에 죽은 해병대원까지 하면 51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 이 수해 하나 때문에. 그러면 같은 기간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발을 디디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좀 자중자애하고 사실 조심스러울 거예요. 모든 행동이. 근데 하물며 아까 앵커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다음의 대권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라는 분이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당내 윤리위라는 걸 열어서 징계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80도 바꿔서 사과를 했다. 이 모든 행위가 사실 뭘 위해서 이렇게 요란을 떠냐. 그러면 왜 그때는 나 아닌 척 안 하겠다라는 뭐 뻔뻔한 얘기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그렇게 급선회를 했느냐라는 이 일련의 행위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윤리위를 소집했을까?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 뭐 2006년에 홍문정 의원 또는 뭐 김성원 의원의 뭐 실언 한마디 또는 뭐 누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모든 걸 전 좌우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법관들도 재판에 여론의 시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는데 지금 정치라는 거는 뭐예요? 유권자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집권당이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뭐 어떤 결과를 취해야 될 건가 이건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논란을 일으켰던 그 글 SNS 글을 좀 삭제했습니다. 뭐 국민 정서법으로 나를 재단하려 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좀 지우고요. 좀 윤리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납작 엎드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훈 윤리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다. 사과를 한 것은 충분히 참작할 만한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김연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가 충분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홍 시장이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거 역시 좀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종국 행정관님. 자, 오늘 자숙모드에 들어간 홍 시장이 내일 느닷없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 윤리위원회 얘기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당에서 윤리위를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야 사과를 했었고 사과의 내용도 잘못이 없었다니까요. 본인 얘기에 의하면. 하지만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시니까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니 양두구육 한마디로 당원권 정지 1년이 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그다음에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사진 찍기 좋게 그 말 한마디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과도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이 만약에 수해복구 현장 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이해해 준다고 얘기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에는 양정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습니까? 최근에 수해복구 문제와 관련해서 전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대구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지금 상황은 소위 이런 예를 들면 사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수해복구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문제만으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마찬가지일 거다. 모든 정치인들이 사과하고 봉사활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선례가 남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와 홍 시장이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이번 일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을 경우 국민의힘 또한 받게 되는 내상, 상처가 만만치는 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광역단체장이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인데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괴산댐 붕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숨진 것에 대해서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좀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유족에게 좀 사과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에 오송 지하차도에 이 미호천 물이 6만 톤의 물이 쏟아지고 있던 그 시각 김영한 지사는 뭐 어디서 골프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또 과거처럼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인근에 있는 괴산 쪽에 있는 괴산댐이 원류가 시작이 됐죠. 이게 넘치기 시작을 해서 그곳 현장이 더 급박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현장 지휘를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송 쪽에는 행정부지사가 이제 가 있었던 걸로 이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 급박한 현장을 두고 괴산 쪽으로 갔느냐? 또 오는 길에 왜 또 농장에 들려서 농장 피해를 또 살펴봤느냐? 바로 오송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좀 되긴 합니다만은 더 큰 논란은 내가 오송에 바로 갔어도 어떻게 할 방도는 없었다. 한두 명 정도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좀 치명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 갔다? 이렇게 사람들은 또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의 사람의 목숨은 가벼운 것인가?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부분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왜 김 지사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충북도민이 1명이든 10명이든 그건 중요치 않지 않습니까? 본인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1명이라도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행동했어야 되는데 저는 김영한 지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빈소에 가가지고 저렇게 발언한 거 저는 그 큰 실수라고 보는데 김영한 지사가 사실은 과거에 뭐 장관도 지냈지만 치과 의사를 하셨고 시를 쓰기도 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감수성을 보고 그다음에 인간 내면을 보는 그런 시인이 어떻게 내가 간다고 상황이 바뀔 게 있겠느냐. 여기가 더 급하고 더 봤다. 그런데 실제 급한 것은 현장이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원류가 있었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쪽은 지금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는 부지사가 주의라고 본인은 실제 보고받고 5시간 만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그 지역의 관할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부지사가 지휘하는 것과 도지사가 가서 지휘하는 건 이건 사안 경중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갔어도 정말 거기서는 머리를 숙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의 불차리고 내가 이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간다고 무엇이 바뀌었겠느냐? 저는 이거는 유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이 된다가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저는 그걸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괴산에 가서 원류를 본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뭐 유원지 점검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김 지사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궁평 제2지하차도 미호천이 범람을 해서 궁평 제2지하차도를 덮치는 게 더 큰 희생자, 사상자가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괴산댐이 넘쳐서 원류가 돼서 그쪽을 초토화시키는 데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인가. 내가 만약 충북도지사라면 어디로 달려갔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괴산댐 쪽은 괴산시와 괴산 쪽에 있는 경찰이 잘 통제도 하고 주민들도 미리미리 잘 대피를 시켜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김영한 지사는 괴산이 아니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쪽으로 당장 달려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괴산댐이 넘치고 있는데 괴산으로 가지 말고 오송 지하차도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김종국 행정관님? 뭐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 사태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북도지사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전달이 안 된 거죠. 만약에 본인 말대로에 의한다고 얘기하면 오송 쪽의 심각성, 궁평 지하차도의 심각성이 제대로 도지사에게 전달이 안 됐다.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라면 그냥 한두 명 정도. 전 이 말도 되게 부적절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상황 파악이 안 됐다라는 측면인 것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북도지사가 지금까지
소위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크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곤혹스러운 데자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에 간다고 상황이 변하겠나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충북 도지사가 오송 간다고 상황이 변하겠나라고 예.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유정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충북도지사의 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호천 강이 범람을해서 궁평 제2 지하차도를 덮친 시각은 15일 오전 8시 45분입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시간 전후로 차량 10여 대가 갇혀 있다. 침수돼서 궁평 제2 지하차도에 있다라는 얘기가 속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언론 그리고 당시 충북도 관계자, 당시 오송 근처에 있던 경찰은 차량 10여 대가 지금 침수돼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여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김영환 지사가 오송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꽤나 오래 걸린 뒤에 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 이것은 어떤 변명과 어떤 해명으로도 쉽게 국민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방금 앵커가 한 얘기, 그다음에 패널 중에 나온 얘기에 제대로 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상황 파악이 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 대목과 함께요. 또 하나는 한두 명 사상자가 생긴 거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다음에 내가 간다고 상황이 나아질까, 이런 정도의 인식 구조를 가진 분이 앞으로 한 3년여 동안 충청북도의 도정을 더 지휘를 해야 되는구나. 바로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앞으로 재난재해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서 그런 시점에 과연 충청북도 차원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도로도 통제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장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럴 상황에 과연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오송 궁평 차도의 저 사고는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위험 재난 상황에 내가 알아서 안전한 길을 내가 찾아서 알아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경찰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라는 원천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지금 뭐 충청북도 지사가 저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아마 아직도 생각하는 거라면 과연 저런 지사가 앞으로 3년 더 도정을 수행한다는 그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그렇고 또 앞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때 한국의 수해 현장에 오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가본들 뭘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발언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광복절 특사.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도 너무 빨리 가고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그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 집안을 결단 냈으면은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리셔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광복절 특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뭐 이 지경인데 내가 무슨 지금 국회의원 출마 그런 생각하겠냐고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조국 교수가 하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냥 뭐 깊은 어떤 뭐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저리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쭉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다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신의 이 가족을 다 이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데 내가 뭐 어떻게 출마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를 직접 면회를 갔는데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선 광복절 특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자그마한 바람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 파장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 네. 뭐 특사로 나오려면 형이 확정되고 뭐 복역도 좀 하고 그래야 특사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조국 전 교수는 아직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예. 특사를 언급한 대상은 정경심 정경심 교수에 교수다. 대한 특사를 예.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형량을 받으면 그때도 또 특사 얘기가 나오나요? 민주당 쪽에선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대법원까지 예. 확정돼서 그 집행 중에 이제 특사나 예. 뭐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안민석 의원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별 검토 없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발언 내용을 보면 수사로 인해서 뭐 한 집안이 절단 났다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절단 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이 보기엔 지금 정경심 교수가 복역하고 있는 형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만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예.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몇 %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 그냥 예. 얘기를 풀어낸 것뿐이지 글쎄 제가 보기엔 지금 뭐 광복절 특사는 글쎄 몇 %의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는 가능성을 안민석 의원이 그냥 예.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고 별 뭐 중량감은 없는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안민석 의원이 그냥 이렇게 특사 얘기를 꺼낸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쪽에서는 조민 씨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바뀌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낮은 자세로 좀 태도가 좀 바뀌었죠. 잠깐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김종욱 행정님, 낮은 자세로 소명에 임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민 씨의 이 학위와 관련된 항소를 포기한 것, 또 이 아들이 이 학위를 자진 반납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정경심 교수의 이 광복적 특사를 염두에 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낮은 자세다. 이렇게 몰고 가도 돼요? 해석을 해도 돼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특사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핵심적인 문제는 예. 자식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이 문제가 끌어져 왔었는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유죄가 판결이 돼서 예. 지금 복역 중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유죄가 났었고 지금 2심이 있는데 예.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계속 유죄로 갈 거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유죄의 문제였던 이 유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자식들의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학위나 자격을 갖다가 예.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부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자식에게까지 이 문제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소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또는 특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식 두 사람만큼은 기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남아있는 건 있죠. 본인이 법정에서 자기의 유무죄는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예를 들면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창장 문제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본인이 생계와 사회생활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몰랐다라고 다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는 재판정에서 다투되 아들과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 정도로 했으면 자식만큼은 기소하지 말라는 문제인 거지,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특사나 정치를 가져가게 되면
좀 조국 전 장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안민석 의원이 불을 던졌으니까 이것을 정치권이 받을지 아니면은 정말 안민석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크게 뭐 염두에 둘 필요 없는 그런 발언으로 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조민 씨가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모아뒀던 돈을 기부하겠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고 여기에 이제 지지자들은 또 뭐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당연히 너무 뭐 좋은 행동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또 보시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좀 해석을 좀 잘해주세요.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를 저 징계위가 열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조민 씨의 경우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또 뭐 유튜버 소위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떤 소득과도 연관이 깊습니다만 근데 공교롭게도 조민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로 만료가 된단 말이죠. 법률적으로는 정경심 교수나 또 조국 전 장관과 공범 관계로 이제 특히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는 공범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조민 씨에 대한 기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기소되고 지금 형을 복역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식에 대한 기소는 미뤄놨던 것이죠. 근데 본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이제 한 열흘쯤 남겨놓고 갑자기 행정소송으로 다투던 그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 역시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대한민국 정치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것 같아요. 사과를 해도 기부를 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어떤 정치적 배경 또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바람 그런 속에서 이런 가식적인 행위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윤리위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징계안이 지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 코인 거래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6시 30분부터 이제 징계위가 열릴 예정인데 어떤 징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거에 김남국 의원이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승희 의원님, 뭐 대규모 정치 자금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알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취득을 해서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 이런 여러 의혹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의혹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거고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서 특히 활동을 했는데 법사위 도중에 쉽게 말하면 근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 직장인들이 중징계를 받는 거랑 비슷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도중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국회의원께서 이제 개인 사적인 코인 거래를 열심히 그것도 200번이나 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볼 때는 결코 좋게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그다음에 공개 회의에서 사과, 그다음에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다음에 제명이 있는데 제명은 사실 우리 헌정사에 이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태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좀 뭐냐면 200번을 했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실제로 현충일 추념식 끝나고 바로 또 코인 거래한 것도 나타났고 이태원 참사 상임위 질의하면서 예. 코인 거래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위반하는 사안을 넘어서 이건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예. 거예요. 게다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예. 제출하지 않아요. 윤리에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잔고를 놓고 보니까 최대 99억 원 찍힌 현금성 그 코인 자료도 있어요. 예. 이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자기는 알고 있어도 기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코인인지 자기한테 찍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소송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 예. 이걸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법을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예. 저는 오늘 윤리위원회가 6시 반에 열리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하자면 양형이라든가 이런 정상 참작에 대해서 매우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저는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6시 반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적이 벗어나 있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비서와 관련돼서 강제추행치상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내용을 보면은 노래 주정과 차량에서 이 A 보좌관을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는 왜 당시에 그러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가? 왜 공표하지 않았느냐? 당시에 이제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피해자가 박 의원에게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에게도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박 의원이 오히려 되려 큰 소리 치고 자신을 해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검찰 공소장에 쭉 써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앞서 홍준표 시장이나 김영환 지사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김남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두 분은 다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입니다. 어느 쪽의 사안이 더 경중을 따질 수 있을까? 뭐 무의미하긴 합니다만은 4명 다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과거에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성추행이나 성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뭐 그 대목까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예. 지금 앵커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직권면직 시켜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나쁜 짓을 한 거죠. 예. 이건 소속당이 어디냐를 떠나서 선출직 공직자의 가장 상징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다룬 홍준표 현 대구시장,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다 아닌 척 안 하겠다. 뭐 그냥 나는 골프 내가 즐기니까 그냥 치겠다. 예.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 정서가 그걸 안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예. 김남국 의원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고 가난한 척하고 했던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막상 개인적으로는 아니 지리 시간에 오로지 관심은 예. 코인 통해서 돈 버는 거에만 있었던 걸로 비춰진 그런 거라면 국민 정서가 그걸 못 받아들여 주는 거잖아요. 예. 박완주 의원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더더욱이 거기다 한술 덧어서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사안이라면 이건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예. 일벌 100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본인이 이 가해를 인정을 한다면 예. 의원직부터 당연히 사퇴를 먼저 하는 게 이 사법처벌을 받기 이전에 이게 혐의가 확정이 되면 사법처벌을 받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무소속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만 합니다. 예.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리니까 정말 그 공소장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박안주 의원이 줄곧 주장하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자신은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한 글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사실이 아닌지 그건 이제 재판에서 좀 다뤄질 일입니다. 그런데 박원주 의원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앞서 이제 윤경호 소장께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찾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마주한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2018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고요.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성비 때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둔하면서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김영남이 이랬던 분인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이분 또한 자신의 보좌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던 분들 못지않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 얼굴의 의원님, 내로남불 의원님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저건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고 앞서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나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보다 훨씬 법률적으로도 죄질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안 좋은 범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만 이거는 뭐 강제추행 치상이고 더군다나 본인의 의원회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보좌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재질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정치와이드에서 계속 최근에 잘못된 언행으로 비난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됐는데 앞서 언급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영한 충북지사는 그거는 이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고요. 그거 자체가 수해 때 뭐 골프를 쳤다 아니면 뭐 했다고 해서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니죠. 형사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형사적 처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박안주 의원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비하면 이건 마주 중죄 중에도 중죄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이게 형사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것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일부만 파악한 윤리위의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약 99억 원을 현금화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로 하면 뭐 그게 수백억 대의 그 현금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도 매년 말일자 기준으로 재산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인을 갖고 있다가 코인은 재산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 안 했다고 하지만 그걸 팔아서 그 코인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나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참 비생산적인 대화이긴 합니다만은 김종국 행정관님 앞서 얘기했던 홍준표, 김영한 두 분보다 지금 언급한 이 김남국, 박안주 의원의 경우가 더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김용남 의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전 제가 볼 때 박안주 무소속 의원의 행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무리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와 함께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공소장의 많은 내용들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의 어떤 진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진술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발언에 의해서도. 그렇다면 그 공소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만약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안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인 폭력들이 가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김남국 의원 행위도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 자기가 상임위 중에 저희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두 분 다 잘못한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다 잘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서로의 차이, 어떤 누가 더 높냐 나쁘냐 이런 논쟁이라기보다는 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고통에 또는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들은 선거할 때만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4년 동안은 국민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자성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정인의 공격보다는 국회의원 전체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와에 대해서 이렇게 네 분의 사례를 모두 다룬 것은 바로 우리 김종욱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제가 뭐 사투리가 좀 났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줄줄이 기소되거나 구속되고 하는 그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얻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현안들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왜 많이 먹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얼마나 먹었길래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멸문저로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대를 끊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아예 끊어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자, 노영민 기소, 유영민 기소,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기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장하선 정책실장 조사 중, 그리고 최근에 김수현 정책실장 수석 기소, 이렇게 줄줄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자신 혼자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불러라. 검찰은 뭐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묵었다. 이런 표현을 줬었습니다. 정말 많이들 묵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자, 이쯤 되면은 스토킹이 아니고 무차별 폭행이다.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섰다. 이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정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너무 많이 매겼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찰권 남용이다. 아마 상당 부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임 실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잘못한 걸 법에 위반된 거를 다 덮으란 말이냐? 저는 다른 사안은 뭐 논란의 여지들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만요. 북송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예, 그 탈북어민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북한 내 배에서 15명의 자기 동료들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던 그 2명의 탈북어민을 우리가 돌려보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요란하게, 그건 정권 초기였었죠. 그 사안에서부터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조국이라는 전 법무장관 때 결국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났던 게요. 하나는 이 검찰의 기소권이 너무 남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조국과 정경심이라는 부부가 뭐 온갖 뭐 짓을 다 못된 짓을 다 했다라고 언론에 또는 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매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 번의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게 많이 지나쳤는가가 동원된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이 일 중에 특히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 주변에 있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등을 위주로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자면 이런 행태들이 요즘에는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사법 처리를 향하는 걸로 가는데 과연 그게 그 남용이라는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검찰의 행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너무나 분노스럽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나선 것인가? 아니면은 임 전 실장이 내년 총선하고 뭐 대권 얘기도 최근에 하셨어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현 정부에 정면 대립하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인가? 뭐 그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달라붙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기에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나를 그럼 최종적인 몸통으로 겨냥해서 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의 존재감을 너무 과시한 듯 싶고요. 총선을 얼마 앞둔 시기에 윤석열 정부 대 이것은 자신의 대결 구도라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민강제 북송 의혹이 이거는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위반을 따지는 거고요. 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건 직권남용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있었는지. 그다음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은 에너지 정책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말하자면 편의적으로 해석했느냐. 이걸 또 들여다보는 거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민주주의를 가장 기본인 선거법을 형해화시켰느냐. 이걸 보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은 문정부가 마치 스토킹이고 이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은 지금 제가 보기에 특강을 통해서 임 실장이 총선에 대해서 자기 역할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대 문재인 정부를 국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평가해달라는 말하자면 대선 2차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저는 정확한 프레이밍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 총선 결과를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사정이 정당한 법적 집행인지 아니면은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대로 정치적 폭행인지 정치 보복인지 그 부분은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켄터키 함이라고 요즘 사진 보이시나요? 대통령 뒤로 있는 좀 핵 잠수함입니다. 뭐 굉장한 사이즈라고 하죠. 뭐 길이로 치면 한 150m가 좀 넘고요. 폭도 뭐 굉장히 넓어가지고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우방국 가운데서는 좀 처음으로 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의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들어갈 수도 없는 미국의 핵 잠수함 안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핵 잠수함 켄터키함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 켄터키함에는 이제 이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SLBM이라고 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20기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기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위협스러운 미국의 핵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몰래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일제히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삼국의 정상들이 만난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 네. 사실 이제 미국 병사의 어제 월북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북한이 아직 답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자, 이 한미일 이 세 나라 대통령이 다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는 것은 지금의 북한을 좀 고립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서냉전이 재개되고 있는 게 현 국제 정세니까요. 그러니까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전체주의 진영과 한미일 이렇게 자유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가 다시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보니까 한미일 삼국 정상이 다시 만나서 또 안보도 논의하고요. 이게 최근에는 경제도 안보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의 소위 블록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삼국 정상이 자주 만나서 안보도 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금 핵 개발과 ICBM의 개발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또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응징은 당연히 지금 가장 급박한 문제로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마 핵잠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것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워싱턴 DC의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3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분이죠, 그렇죠? 아마 이제 두 번째 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워싱턴 특파원을 하신 윤경호 소장께서 잘 아실 텐데 이 얘기는 뭐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수해 때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진 채로 오늘 발견이 됐습니다. 해병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지만 해병대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거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보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요즘에는 군대 보내는 가정마다 사실은 외아들이 많아요. 사연마다 다 마음이 아파요. 또 이 최수근 일병은 안타깝지만 외동아들이고 또 시험관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또 부친이 현직 소방관인데 이 사고 직전에 물 조심해라라는 그 말씀했다는 그게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던데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한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구명조끼 왜 착용 안 했느냐? 뭐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뭐 장갑차가 들어가서도 1시간 이상 거기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물살이었다는데 그런 데서 무조건 몸으로 때우는 걸로 뭐 복구, 수해, 뭐 지원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생각.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대충대충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훈련과 이 조직과 이런 체계로 움직여야 되는 군에서조차 이랬다라는 게 그런 점에서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저 또래 젊은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가 없는 분들도 이런 일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고 이걸 뭐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요. 전 우리 사회가 이 서로에 대한 신뢰 아니면 이 정부 또는 군 또는 지휘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되려면 지휘관은 당연히 여기에 병사들을 투입할 때 구명조끼와 나머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점검한 이후에 투입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믿음. 그리고 지휘관이라면 명색이 그런 거를 기본은 스스로 점검을 한 다음에 부하들을 그런 데 투입할 거다라는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깨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도 정말 국내에서 지하차도에서 10수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당장 돌아오지 않고 해외 순방하다가 그 내가 돌아가면은 뭐 도움이 되느냐라고 참모가 얘기했다라는 거 이런 데서부터 저는 다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로만 끝나지 말고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다잡는 그런 기회로 제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해가 모두 정리가 되면은 생각해 볼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